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FE 개발팀 코제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주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코드 가독성을 개선해 보았던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는 이 세 개의 조종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뉴얼이 있어 집어들어 보지만 한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뉴얼의 작성자를 원망하며 추락하고 맙니다. 저는 MBTI가 ISFP입니다. ISFP는 남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남들이 제가 작성한 코드에 느낄 works that frustrate에 몹시 괴로워합니다. 앞서 가정해 보았던 비행기 매뉴얼의 작성자가 저라서 누군가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에게는 꿈에서라도 마주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에도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코드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리팩토링은 다음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리팩토링이 필요한 수치를 매트릭으로 환산하는 툴도 있고 관련 리팩토링 기법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과서처럼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개선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ISFP인 저는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매뉴얼을 집어들 때의 상황과 같이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를 처음 보는 누군가 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급하게 수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리팩토링 범주와는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코드들을 작성해 놓고 가독성을 조금 더 개선해 보려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만 유독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시간을 쓴 것만 같아 외로움과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는 유지보수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던 유익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가독성 개선을 고민해 보았는지 사례들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독성 개선을 위해 주목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정확한 단어를 고를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한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정확한 단어를 고르기 위해 고민해 본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 간에 명확한 구분을 했을 때 가독성이 개선되었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다음 코드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까요? 로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로드 대신 의미가 비슷해 보이는 fetch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두 단어 중에 API의 연관 검색어로는 fetch가 더 많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깊게 살펴보니 로드는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싣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였습니다. 로드는 이미 특정 공간에 불러오는 것이 완결된 상태를 표현할 때 조금 더 적합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코드는 데이터에 다시 불러오는 것이 역전 앞이라는 표현처럼 중복이 되어 어색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의 코드를 아래와 같이 단어만 바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함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하나의 행동만 하는 것으로 읽혀져 단순하고 명확해졌습니다. 혹은 다음과 같이 성공 여부만 리턴하도록 해도 자연스럽습니다. 로드 데이터 함수의 내부 구현상에서는 어떠한 공간에 데이터를 싣는 일을 완료하는 것까지 수행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벼운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이런 사소한 가독성 고민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리액트 쿼리라는 데이터 패치 라이브러리의 예시입니다. isLoading과 isFetching이라는 변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두 변수 중 데이터가 없을 때 최초 한 번만 바뀌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답은 isLoading입니다. 로딩은 데이터를 싣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에 데이터가 없을 때는 불러오고 나서 true로 바뀌고 데이터를 불러온 이후에는 변하지 않고
계속 true의 상태를 가집니다. 앞서서 단어 간의 뉘앙스 차이를 파악했던 것이 라이브러리 용법을 익히거나 코드를 읽을 때 한결 수월해져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드와 패치를 구분해 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할 필요가 있는 단어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유저네임이라는 텍스트가 제대로 출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텍스트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리액트 테스팅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getByText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queryByText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적절한 사용일까요? get과 query라는 동사는 둘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 테스팅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getByText와 queryByText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getByText는 결과가 없으면 에러를 던지고 queryByText는 결과가 없으면 null을 반환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요? 답은 단어의 뉘앙스 차이에 있습니다. get은 가져오는 것이므로 당연히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할 것이고 query는 질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결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가 있을지 확인만 해보고 싶을 때는 get보다 query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get은 가져올 대상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따라서 getByText라고 작성되어 있는 코드를 보면 대상을 가져온 뒤 조사하거나 활용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이 기대에 부합해서 대상을 가져오고 코제라는 네임 필드 값을 확인하는 데에는 getByText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이해하여 정확한 표현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가독성이 높아져 코드를 읽을 때 입체적으로 다음의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고 문맥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어의 정확한 뜻을 구분해 본 또 다른 사례를 이번에는 UI 컴포넌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테두리 안에 과일의 이름과 과일의 이미지를 그리는 예시입니다. 다음 코드 혹시 정확히 사용되지 않은 단어가 있을까요? 박스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사용되는 것일까요? 사소해 보이지만 웹 디자인에 따라 컴포넌트의 이름을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은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바와 GNB라고 불리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 로컬 내비게이션 바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카드와 박스 간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컴포넌트 이름만 보더라도 컴포넌트의 구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UI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카드는 하나의 주제로 묶인 콘텐츠와 액션 등 모든 것이며 박스는 내용물을 감싸는 래퍼의 개념에 가깝게 쓰입니다. 코드를 작성한 예시에서는 박스는 감싸는 영역인 보라색 선으로 이루어진 테두리만을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내부에 채워진 콘텐츠들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내부에 채워진 콘텐츠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카드로 바꾸면 머릿속에 예상했던 바와 실제 구현이 일치합니다. 혹은 다음과 같이 박스라는 명칭은 그대로 두고 박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테두리를 그리는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해도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정확한 명칭을 구분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용하고 있던 UI 컴포넌트가 왼쪽의 그림처럼 검색 시 항상 첫 번째 결과가 회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면서 선택이 되도록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서 이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을 주셨는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처음에는 하이라이트 되지 않다가 아래 방향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고 나서야 하이라이트 되도록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효화하려고 아무리 찾아보고 라이브러리 코드를 살펴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해 두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asIs에서 tobe로 수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컴포넌트 이름을 다시 확인해 보다가 왜 수정이 힘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선 코드는 select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select 컴포넌트와 매우 유사한 동작을 하는 search라는 컴포넌트도 존재했습니다. select와 search의 단어의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select는 하나의 결과를 항상 선택하는 반면 search는 결과를 찾아보는 정도에 그칠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select 컴포넌트에서 첫 번째 요소가 자동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래서 select 컴포넌트를 search 컴포넌트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는 매우 간단히 해결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명칭 사용으로 인해 가독성도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가독성을 높인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일반적이고 넓은 의미로 사용 가능한 단어들을 보다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설가 김영하는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짜증난다라는 단어를 학생들에게 금지시킨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운하다, 억울하다 등 너무나 많은 감정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코드 작성은 글쓰기와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광범위한 뜻을 내포하는 단어 대신에 보다 원래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렴풋이 이해가 되는 것을 넘어서 의도나 목적을 명확히 전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코드에 적용된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드는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까요? 위의 코드는 물론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문에서는 값을 비교하고 있고 리턴을 할 때에는 값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값인 것은 추측이 되지만 ISFP인 저는 다른 개발자가 어떤 타입을 갖고 있을지 보자마자 추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 대신 시각을 의미하는 date로 바꿔보았고 기간을 의미하는 단어인 duration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순서가 중요한 비교할 수 있는 값인지 나눌 수 있는 양인지를 좀 더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는 모호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짜증난다라는 단어를 서운하다, 억울하다 등의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듯이 다음의 대체 단어들을 활용하면 광범위한 의미를 좀 더 정확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함수의 단어만 보고 어느 정도 동작이 예측되기도 합니다. 가령 함수명에 extract가 있다면 output은 인풋 구성 요소 중 일부분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항상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예시는 convert second to text라는 함수가 초를 날짜 단위로 변환해 줍니다. minute to second라고 변환을 의미하도록 이름 지은 것에서 to second라는 postfix를 제거하고 단순히 minute이나 hour, day만 남기는 형태로 바꿔보았습니다. 아래가 조금 더 잘 읽히시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면 min, hour, day라는 단어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초를 분이나 시, 일로 환산하기 위한 값이지만 목적이 되는 단위를 빼고 다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정확함을 허용했을 때 전체적인 맥락이 더 한눈에 들어오면서 잘 읽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상 정확한 표현을 찾기보다는 문맥에 맞추어 가독성을 고민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단어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며 가독성을 개선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코드의 형태를 개선하여 가독성을 높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MBTI의 N형과 S형의 차이인데요. N형은 직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캐치합니다. 반면 S형은 감각적으로 섬세하고 디테일한 부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에 있어서 시각적인 형태도 주요 고민 대상이었습니다. 코드는 텍스트와 기호로 작성을 하는데요. 시각적으로 한눈에 잘 들어오게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이해할 때 보통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여 이해하곤 합니다. 책을
펼쳤을 때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표, 차트, 목차 등으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는 모델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코드를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인지가 잘 되는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나 목차, 용어 정리나 각주를 활용한 형태로 가독성을 개선한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표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음 코드는 사망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코드를 찬찬히 따라가 보면 exception이나 condition A, B, C 변수의 참 거짓 조건에 따라 타입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S형은 시각적으로 코드를 바라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 코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코드를 따라가다 보면 플로우 차트라는 모델이 쉽게 연상됩니다. 플로우 차트는 시작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플로우를 따라가 보아야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눈에 관계를 보여주고 싶으면 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보지 않아도 원하는 행과 열에만 시선을 두면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처럼 작성된 코드를 표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사망 연산자로 작성했던 코드를 let과 if문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습니다. 표와 조금 가까운 형태로 변해서 인과관계가 비교적 잘 드러납니다. 즉시 실행 함수와 early return을 활용해서 예외 조건을 먼저 보여주도록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로써 중요한 정보의 순서대로 표를 배치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인과관계가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표 형태로 개선한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코드는 타입에 따라 과일의 한글 이름을 스트링으로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형태를 조금 더 개선해 보면 어떨까요? 각 항목에 대응되는 값이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표 형태로 변경해 보았습니다. 표와 같은 형태로 맵을 작성하니 키와 밸류가 일직선상에 위치하여 시각적으로 대응 관계가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앞서 표를 활용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목차 모델을 활용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높은 곳에서 숲을 조망하듯 전체적인 구조를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코드에 사용된 Z인덱스를 관리할 때 목차를 작성하듯 코드를 작성하였더니 가독성이 좋아졌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독성이 좋지 않아 인덱스의 순서가 꼬였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청록색 영역과 노란색 영역이 서로 다른 Z인덱스를 가지며 서로 겹치고 있었습니다. 청록색 영역보다 노란색 영역이 앞으로 위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란색 영역의 Z인덱스를 900에서 3000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앱 내의 또 다른 코드에서는 Z인덱스가 2000으로 설정된 모달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노란색 영역의 Z인덱스를 3000으로 과도하게 높인 결과 2000이었던 모달이 의도치 않게 가려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차 형태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목차 형태로 코드 곳곳에 작성된 모든 Z인덱스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해 두면 관리가 쉬워질 것이고, 그러면 앞선 예시처럼 순서가 꼬이는 사례는 줄어들 것입니다. 앱에서 사용하는 모든 Z인덱스를 관리하는 오브젝트를 Z인덱스 usages라는 이름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덕분에 책에서 목차를 보고 한눈에 페이지의 위치를 파악하듯 앱에 사용된 모든 Z인덱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가독성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용어 정리를 활용한 예시입니다. 제 소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FE 개발팀, 우시아월드, 코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서두에 용어의 정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런 용어 정리가 있다면 이해가 한결 쉽겠죠? 이런 코드는 어떻게 동작할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FP인 저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나면 다른 개발자가 의도를 몰라 혼란을 겪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용어를 정리하듯 if문 안에 비교한 조건문이 실은 보여져야 할지를 판단하는
should display였다던가 데이터는 실은 food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5000이라는 숫자와 비교하는 것은 실은 건강하지 못한 정도에 대한 척도였다는 것을 코드 중간에 표식을 삽입해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코드는 더 길어졌지만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어 가독성을 높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각주를 활용한 예시입니다. 다음의 글을 한눈에 잘 들어오게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각주를 활용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하는 핵심만 우선 전달하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 첨자로 표시만 해두면 아래에 위치한 각주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형태를 적용해 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설 하위에 챕터들이 있을 때 각 항목이 클릭되면 로그를 전송하는 코드입니다. 원클릭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등록해서 로그 전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의 핵심은 소설과 챕터를 어떻게 그려주는지입니다. 로그 전송은 이에 비하면 부차적인 정보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부차적인 정보는 흐릿하게 표시하면 다음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로그 전송을 위해서는 중간에 부피를 차지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각주를 남기는 형태로 개선해 보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이 클릭 이벤트를 모아서 처리하는 하이 오더 컴포넌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전파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최상단에 위치시켜 두었습니다. 돔에 데이터 클릭 로그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 경우에 로그를 전송하는 처리를 일괄 담당하도록 해두었습니다. 로그 전송을 담당하는 하이오더 컴포넌트를 별도로 작성해 두었더니 더 이상 로그 전송 코드를 코드 사이에 길게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각주와 같은 데이터 어트리뷰트만 남기는 것으로 로그 전송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한데요. 로그 전송을 할 때 노벨이나 챕터 등의 파라미터도 함께 넘겨주어야 합니다. 파라미터도 넘겨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각주에 정보를 더 기입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필요한 파라미터도 데이터 어트리뷰트에 더 기입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핸들러가 이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라미터를 취합하는 핸들러는 다음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TML 엘리멘트의 closest 함수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데이터 클릭 파람이 기록되어 있는 노드들을 탐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로그 전송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들을 취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프롭스 드릴링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노벨과 챕터를 컴포넌트로 나누어 작성을 했을 때 챕터 컴포넌트를 보면 로그 전송을 위해 노벨 정보가 필요해서 부모로부터 프롭스로 넘겨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롭스를 연이어 전달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프롭스 드릴링이라고 하는데요. 핸들러가 돔을 탐색하며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는 형태로 변경했기 때문에 상위 요소의 값인 노벨을 더 이상 넘겨주지 않아도 되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잘 보이도록 형태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서 마지막으로 각주의 형태를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본 세션에서는 ISFP의 비교적 섬세한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가독성을 개선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는 단어가 있어 함수명을 비롯한 UI 컴포넌트 이름에 사용된 단어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고요. 일반적인 단어를 구체적인 단어로 대체했을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ISFP가 감각, 특히 시각적인 요소에 민감하다 보니 코드를 표나 목차, 용어 정리, 각주 등의 형태를 빌려 작성했을 때 가독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와 반대의 성향인 ENTJ이신 분들은 조금 공감하기 힘드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도 하는구나 하며 흥미롭게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스타일과 일해보시는 것도 분명 재미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